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9월에 빅컷 베팅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한 시장이었고요. 이런 분위기에 더불어서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다우지수 역시 바짝 신기록에 다가섰습니다. 이 3대 지수 흐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하는 가운데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지금 시각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정확히 말하자면 25bp죠. 이 스몰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9월 기준으로는 0%고요. 이 때문에 다우가 1%가량 상승했고 나스닥은 0.14%, 또 S&P 500은 0.32% 올랐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우 지수만 좀 오늘 많이 올랐나 싶으시겠지만요. 그간 나스닥과 S&P 500은 상당히 좀 고점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진했던 다우 지수가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나이키가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 순환매 속에서 기술주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또 소형주가 랠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우선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첫 번째 큰 이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9월에 50bp 인하, 그러니까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150에서 175bp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 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50bp 인하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고 몇 번이고 좀 강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 인사들이 연준을 겨냥해서 금리 인하 압박 발언을 이어가자 이 9월 25bp 인하 확률이 99.9%, 거의 100%에 달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연내 금리를 3회 인하할 확률은 무려 60%를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나스닥과 S&P 500의 연일 신고가 행진 마냥 맘 편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밤사이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 대형 기술주 위주로 쏠림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월가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방어적인 투자가 약간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어졌는데 그동안의 상승 동력이 M7, 특히나 빅테크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강세장이 너무 장기간 지속됐다는 우려에 오늘은 그 우려를 반영해서 다우지수가 강하게 움직인 거고요. 그 외에도 코어 위브가 마이너스 20%대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발표한 실적에서 상당히 놀랄만한 쇼크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AI 산업의 수익화, 그러니까 AI가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돈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점화된 가운데 AI 수요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걸 감당할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대한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라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떤 쪽으로 이동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쪽, 기술주 쪽에서 빨간불이 크게 켜지면서 이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종목 바로 애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애플이 1.6%가량 상승했습니다. 거의 M7 중에서는 아마존과 유일하게 초록불, 상승불을 켰는데 애플이 스마트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2027년까지 탁상용 로봇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또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예정이라서 더욱더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방어주 성격이 강한 애플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애플로 쏠렸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1.4%가량 상승했는데요. 아마존 역시 개별주 이슈 덕분에 이 하락을 면했습니다. 신료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 지금은 현재 약 1000여 개의 제품을 상대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연말까지 2300여 개 가까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 보시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1.64% 하락했습니다. 코어 위브 거의 사태라는 표현을 외신에서 많이 썼는데 이 코어 위브의 가장 주요한 고객사 중 하나죠. 1.64% 내리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코어 위브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그동안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자본 지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차세대 AI 칩 루빈이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 때문에 0.8% 하락한 엔비디아. 이어서 이 오라클도 3.8% 내렸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약간의 이슈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거기와 더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인력을 감축한다. 역시 이것도 막대한 AI 인프라에 대한 비용 부담을 자극시켰습니다. 또 이어서 이 헬스케어가 그간 소외를 받았다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일라일릴리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일라일릴리 내부자 주식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모아줬고요. 또 인도에서 마운자로 주사펜을 출시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헬스케어 쪽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방어주들 조금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S&P 500과 더불어서 나스닥과 또 다우지수까지 합친다면 어떤 종목이 크게 움직였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MD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AM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현재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AI 칩 선적에 추적 장치를 사용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AMD 주가가 오히려 5% 상승하면서 여기에 수혜를 입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또 이어서 보시자면 유나이티드 헬스 3.91% 올랐습니다. 배당금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배당금을 주당 2.21달러로 책정을 하면서 상당히 배당 매력이 부각됐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또 이어서 쭉 보자면 오라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와 같이 이 데이터 인프라 센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우려로 16% 하락했고요. 결국에는 인력 감축까지 간 상황입니다. 또 오늘 카바그룹의 이런 실적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카바그룹 2.7% 하락했고요. 여기와 연관돼서 월마트도 3.78% 하락했습니다. 이 카바그룹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통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실히 이 관세로 인한 소매 판매 이런 관세로 인한 소매 둔화 우려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월마트와 계속해서 카바그룹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테슬라가 0.4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재도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오토파일럿 테스트, 운전자를 모집한다라는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이 왜 호재냐 하면 이 자율주행에 익숙한 지원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최대 8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프로토타입 차량 운전자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입니다. 이 데이터 수집은 보통 자율주행이 시행되기 전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지난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한 이후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인근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또 이어서 네바다주 등 다른 주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테슬라의 모습이 최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향후 모멘텀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애플 보시면 1%가량 올랐습니다. 아이폰 17 출시가 9월 9일에 유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신제품 발표도 현재 나온 상황인데요. 머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 이제 테이블탑 로봇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토론까지 기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보시면은 오늘 완벽한 호재였는데요. 미국 내에서 신선식품 배송 확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일 배송입니다.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아마존에게는 굉장한 호재로 해석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2,300여 곳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1,000여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1.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1.39% 호재 반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사실 지난 장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죠.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1.26%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AMD입니다. AMD 대중국 수출 재개 반영이 됐고요. 5%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3분기 호실적에다가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강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코어웨이브가 20% 넘는 급락입니다. 사실 매출은 괜찮았습니다만 큰 폭의 손실을 기록을 했죠. 이 부분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클입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종목인데요. 서클이 이제 실적은 괜찮았지만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각이 발표가 되면서 6%가량 밀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에 B컷 이제 베팅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9월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환호하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텐센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알리바바와 더불어서 바이도 올랐는데요. 각각 3% 또 4%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수요가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인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으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가도 크게 올려잡은 종목입니다. 팔로알토 0.83% 거의 1%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에는 기술주가 좀 빠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졌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0.66% 내렸습니다. 벌써 63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다시 한번 화해하는 모드가 펼쳐지게 되면서 오는 15일에 있을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국제유가에 대한 이런 유가 공급 우려를 좀 더 줄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미국의 EIA 원유 재고 발표가 났는데 오히려 줄기는커녕 303만 배럴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우려는 더더욱 축소되면서 WTI 63달러 선을 반납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4.53원 내렸습니다. 어느덧 1,380선이 무너졌는데요. 어제에도 마찬가지로 약달러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99%에 수렴하기 때문이겠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달러 공급이 또 증가하게 되니까 달러가 약달러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0.97%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장중에 굉장히 강했지만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지금은 다소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7% 하락하면서 11만 7천 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0.23% 소폭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3,400달러 선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금입니다. 이 약달러에 따라서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의 매력이 달러보다 더 부각됐기 때문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모두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가 오프닝에서
거의 150에서 175bp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채 수익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왔던 연준 이사들 발언은 조금은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과는 달리 조금은 매파적이고 우려스러운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애틀랜타 연은의 이 보스틱 총재죠.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전제하에 연내 1회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유보하는 모습들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역시 관세의 물가 영향이 일회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두 가지 모두 다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에 너무 이르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9월에 기다리고 있는 소매 판매 지표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미증시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배경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요.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돼 있고 당연히 그것은 CPI 넘버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스캇 베센트 장관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압박수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편승이 거의 80%고 CPI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다.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기정사실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는 100% 확신은 못하지만 일단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시중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50bp를 할 수 있는지 올해 3번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앱배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 데이터를 보고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얘기는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이펙트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앞으로 1, 2개월, 2, 3개월에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골만삭스 보고서에서 주말에 공개된 것처럼 관세율이 결국은 소비자로 전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만큼 할지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경계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논스톱으로 올라가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래도 최고대로 돼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 인하의 필요 조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되면서 아무래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금리 인하가 발생을 했을 때 차입 비용이 줄면서 전통주와 또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업종과 또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이제 전통 업종보다는 그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지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죠. 전제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많이 한다는 전제입니다. 토대가 마련됐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2번, 3번 한다는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 견해이고요. 금리에 민감한 주식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러셀 2000 지수하고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가 눈길을 최근에 끌고 있죠. 그것이 지속성이 되는지가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런 거 금리 인하가 크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되더라도 펀더멘털이 괜찮은 AI 중심의 주식하고는 상반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바벨적인 전략에서의 요소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뷰라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베팅하시고 러셀 2000하고 바이오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 AI하고 어떤 균형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끝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국의 주식에도 기본적인 토대는 비슷한 근거를 갖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증시에도 매크로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오늘 보시면은 반도체 주식하고 다우는 1% 가까이 상승했고
나스닥하고 S&P는 상대적으로는 약간의 강보합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업됐습니다만 사실은 약간 대별돼 있는 게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한다는 관점에서 그것은 올랐고요. 1% 이상. AMD하고 포함해서.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주식들은 최근에 강세에서 약간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개별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못난이었는데 AI 부활 계획을 보도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임팩트는 삼성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 같은 경우는 투자 분위기에 편승해서 좀 더 강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거 말고도 한국 자체의 상법 이슈가 중요한데요. 아마 계속 간보기로 간다면 상법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보다 아웃퍼폼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AI 관련되는 반도체 플러스 변압기 원전. 이게 핵심 축이 돼. 금리 인하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봤을 때 트레이딩 개념에서 조선 2차 전지를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방산을 한 축에 갖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AI 계획들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삼성전자는 숨고르기 장세,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약간의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이끄는 주요 이슈들 머스노5에서 함께하시죠. 네,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주요 이슈 오늘도 5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배팅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파월 의장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3-4명을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확보한 후임자 후보가 3-4개 이름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새 연준 의장을 조금 일찍 지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CNBC에 따르면 차기 의장 후보군에 11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면접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군을 훨씬 더 압축을 했고 빨리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문제는 누군가 지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좋지 않게 바뀐다는 것인데요. 내게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인데 누군가를 지명하면 그들은 듣고 싶은 모든 말을 한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좋지 않게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자신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파월 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에 인선된 인사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후보군으로 백악관 참모인 케빗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빗 워시 전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크리스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압축은 파월 의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른바 그림자 의장 전략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엔비디아 등 밀수 위험성이 높은 첨단 칩에 이미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것이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관련 이슈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AMD를 포함해서 이 불법 유출될 위험성이 높은 첨단 칩에 위치 추적 장치를 삽입을 해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정한 선적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 제한 대상지로 AI 칩이 유출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라고 밝혔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이들 소식통은 이 같은 추적 방식은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해 이득을 얻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미국 법 집행기관이 항공기 부품처럼 수출 제한 대상 제품을 추적하기 위해 수십 년간 사용해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반도체 불법 유출을 단속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델이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처럼 엔비디아나 AMD의 칩을 사용하는 업체의 서버 배송 시 추적 장치가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추적 장치가 보통 배송되는 서버 안에 숨겨져 있으며 그 추적 장치는 누가 설치하고 어느 지점에 설치가 됐는지 알 수 없으나 대개는 서버 배송 상자와 포장 내부, 서버 자체 등에 부착됐다고 전했습니다. AI 칩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기타 기술 수출을 제한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첨단 AI 칩의 중국 내 밀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의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칩 회사에 위치 확인 기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우회 유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중국은 미국이 첨단 칩에 위치 추적 기능을 부착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달 엔비디아에 대해 보안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안 이유를 들어서 최근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미국의 신선식품 당일 배송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내, 그러니까 연말까지 2,000여 곳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배송 서비스의 본격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2,300여 곳 이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 일부 지역에서 신선식품 당일 배송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후 서비스 대상 지역을 늘려왔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주문 금액이 $25가 넘으면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은 주문당 $12.99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신선식품 당일 배송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유제품과 육류, 해산물, 빵, 냉동식품을 받을 수 있다고 아마존은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지배업체인 이 아마존이 신선식품 배송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미국 내 유통업계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 발표가 난 후 식료품 배달 플랫폼인 인스타카트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크게 급락하는 등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주가도 장중에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로거 등 대형 마트 주가도 장중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 소식 보겠는데요. 애플이 AI 컴백 전략을 주도한 데스크에 사용할 테이블탑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이 테이블탑 로봇이 하는 기능이 이제는 인간이 하는 상호 토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이 기능에 대한 굉장한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소식 보시면은요, 애플은 움직이는 팔 다리가 달린 아이패드와 같은 이 테이블탑 로봇을
앞으로 2027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안을 돌아다니며 사용자를 따라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아서고 마주보지 않는 사람의 관심을 끌며 여러 사람 간의 대화에 끼어들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 기기는 시각적으로 개성 있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시리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맥파인더 로고의 애니메이션 버전이나 애플의 메모지 캐릭터에 더 가까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로봇 프로젝트는 이전에 애플 스마트워치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사업을 총괄했던 케빈 린치가 일부 이끌고 있고요. 애플은 또한 아마존의 아스트로와 유사한 바퀴 달린 모바일 로봇을 포함해서 다른 로봇 컨셉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봇 출시에 앞서서 애플은 2026년 중반까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 역시 이 시리와 대화 기능을 제외한 기존 로봇의 기능을 간소화한 버전입니다. 팀쿡 CEO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애플은 AI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곧 출시될 기기에 대한 암시를 던지며 제품 파이프라인이 놀랍다고 묘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테슬라가 이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이번에는 오토파일럿 테스트 운전자를 모집한다라는 채용 공고를 게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토파일럿 운전자가 된다면 하는 일이 바로 이 데이터 수집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은 바로 이 자율주행이 출시되기 전에 하는 작업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로보택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파일럿 사업 부문은 최대 8시간 동안 하루의 데이터를 수집할 프로토타입 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이 근무를 하게 되며 자율주행 시스템에 익숙한 그러한 지원자를 찾고 있다라고 테슬라는 명시했는데요. 이번 채용 공고에서 로보택시 사업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보통 데이터 수집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소규모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운전석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채 일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으로의 확대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로보택시 사업 확장 속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를 향후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전기차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콧베센트 관세 혼란 증후군은 관세 멍청 증후군으로 판명입니다. 자, 드디어 그가 언론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임기 초만 해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라는 이름이 아주 생소했죠. 왜냐면 이분이 조지 소로스 밑에서 조지 소로스의 펀드를 운영하던 펀드 매니저고요. 월가에서 굉장히 그 스콧베센트의 이름을 알린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공직은 처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분의 특수성을 감안한
하더라도 말이죠. 저번에 이제 특수성은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너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지원을 안 해주면 뭔가 혼자 못 서는 느낌? 그 처음에 그 나바로 경제 고문 아시죠? 머리 희끗희끗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앨런 머스크 그 두 명이 맨날 설전을 벌이는 게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론 인터뷰보다 앞에 있었거든요. 맨날 뭐 앨런 머스크가 나바로 보고 무슨 뭐 머리가 나빠서 벽돌 같다 막 이런 얘기하고 설전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명이 서서히 마치 줌 아웃되듯이 사라졌습니다. 시야에서. 맞죠? 왜냐면 앨런 머스크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나바로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앨런 머스크는 너무 그 발언이 굉장히 강하고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힙니다. 이슈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사라지고 다시 본업에 충실을 하자 그런 시끄러운 소리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편대가 가장 언론의 노출도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당연히 브리핑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규 브리핑 말고 여러 가지 이 루트로 말을 항상 트럼프 얘기를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무래도 지금 이 관세 협상, 감세 법안 이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의 자리가 또 이 그 두 명의 자리가 각각의 다른 자리였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뭐 그것 때문에 열받았다 뭐 그 얘기도 있었죠. 뭐 이제 보면은 뭐 앨런 머스크가 어떤 정부에 공직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결정하는 그쵸? 그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완전히 언론의 선두에 서서 굉장히 열혈적으로 말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너도 나도 계속해서 모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하루에도 막 2-3개씩 나오고도 이러는데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점 더 머리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자, 그 초반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인터뷰에 말에도 힘이 없었고요. 저렇게 또 뭐 스타일리스트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직각으로 세우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자, 포마드를 발랐는지. 자, 어쨌든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자신감이 생겼겠죠. 왜냐하면 지금 감세 법안 통과라던가 이 관세 협상에서 자기의 역할이 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는 굉장히 그 굵은 획을 그었지만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획을 긋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약간 저기 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뭐 내세울 게 아직 없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근데 이제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니까 뭐 얼굴에 자신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9월 달 이제 FOMC가 있는데 그 9월 달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죠. 파월이 금리 동결을 했으나 자, 두 명의 반대. 이게 너무 크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연준의 어떤 전통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연준 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박살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매번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쿠글러 이사는 또 저기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런해버렸어요. 솔직히 투표하고 나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아무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렇기 때문에 투표도 하지 않고 런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 이러면 이제 3명의 이탈표가 발생된 거죠. 리더십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뭐 파월이 어떤 의견을 내놓던 간에 아무도 그 연준 그 7인의 이사 중에 이 파월을 제외하고 6명은 이제 뭐 이게 우리 대장 맞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국민과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결정하는 이 과정이라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말했고요. 본인 자체가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죠. 근데 계속 되풀이된 이 질문에 자기는 재무장관 자리가 더 좋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 트럼프도 결국 확답을 했죠. 저 사람은 내가 계속 얘기해봤는데 재무장관 자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고 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거론되던 그 자리는 이 언론에서 물음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퀘스천 마크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했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 윌러 지사, 지금 현재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케빈 오씨와 케빈 헤셋, 이 2명은 지금 공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3명에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공직이죠. 이 4명이 처음에 거론됐죠. 4명이.
4명이 거론됐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빠졌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자리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건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쿠글러 이사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스티브 미란이 앉았죠. 이제 지금 지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쿠글러 이사가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차피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미란이 앉더라도 1년 6개월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근데 스티브 미란이 그냥 그 자리에 이사 재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맛에도 맞고 언론의 인터뷰나 계속해서 트럼프 지원 사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죠, 바로. 자, 그리고 CPI 숫자가 환상적이라는 점. 자, 이제 저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CPI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번에 CPI가. 그러니까 살짝 높게 나왔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안 모자라게 나와서. 지금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금리가 이게 금리 어떤 시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나 뭐 서브프라임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어때요? 주가가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 좋다는데. 나라가 안 좋아서 힘들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는. 그러니까 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왜 금리 인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부양되고 돈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 활발해지고 좋은 거고 금리 인상하면 돈이 빨아들여지니까 이제 돈이 시중에 안 돌고 주가도 내려가고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만약 단순하다면은 이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뭐 어떤 후폭풍이나 뭐 저기를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면 주가 부양, 금리 인상하면 주가 하락. 공식대로 진행되면 이거 뭐하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왜 내렸는가? 그러니까 어려워서 내리면 주가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인상을 하면 주가가 뭐 내려갈 것 같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너무 뜨겁다는 반증으로 그 물가가 너무 폭등할 것 같은 나머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부양된다고 하느냐? 지금 경제가 좋거든요. 경제가 좋은데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모기지 금리를 조금 낮춰주고 돈을 푸는 효과가 있으면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이 FRB 연준 의장 혹은 거기에 찬성하는 이사회 중에 몇 명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입 다물고 있겠죠. 파월 의장은 워낙 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랑 대척 관계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즉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저금리, 최저금리로 가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PI 숫자가 환상적인데 이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강력히 이번에 안 하면 진짜 이거는 그렇죠? 무슨 이제 더 이상 뭐 할까요? 트럼프가 다 했거든요. 지금 할 거? 지금 소송까지 건다고 했잖아요.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확실한 것 같긴 해요. 지금 확률이 90몇 %가 넘죠. 자, 어쨌든 관세 혼란 증후군이라고 그동안 스콧 베센트 재무장이 계속 얘기했어요. FRB 연준 이사회 멤버 중에 그 금리 동결에 찬성하는 사람 혹은 그 투표권을 가진 그 이사회 이외의 멤버 중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금리 동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관세 혼란 증후군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마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미국 소비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그건 관세 혼란 증후군이다. 근데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관세 멍청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괜히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보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죠. 관세 멍청 증후군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뭐 트럼프 알래스카 출격 카운트다운 모든 옵션 세팅 완료라고 했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관장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이 폭스에서 맨 마지막 요 얘기도 했어요. 2년 전에 1,3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의원이 있다. 이거 자, 우리나라도 가끔 자꾸 요즘에 카메라가 너무 발달돼서 기자분들이 상당히 멀리서 찍어도 핸드폰 화면에 다 나와버려요. 우리나라도 홍역을 치르는 경우 많죠. 막 무슨 회의를 임기 도중에 자꾸 뭐 주식 거래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이거 제안하려고 난리인데 사실 낸시 펠로시라고 딱 찍어버렸죠. 낸시 펠로시가 국회의원 월급으로 그 정도의 부를 남편하고 창출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종목을 잘 찍는다 이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솔직히 저기 캐시우드 자리 가도 돼요. 지금 그 실적이 진짜라면. 진짜 종목 지금 뭐 스타트업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 다 찍어냈거든요, 진짜로. 그게 정말 주식 투자 실력이 뛰어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무슨 저기 캐시우드나 이런 직책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펀드 매니저나 뭐 데나이브스라면은 낸시 펠로시가 이름이 높게 하고 칭찬을 받겠죠. 와, 대단하다 저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2년 전에 1,3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임기 도중에 이렇게 잦은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스코펜스 재무장관을 찝었고요. 아마 이런 법안이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제 블룸버그로 가죠. 바쁩니다. 자, 마리안을 얼마나 빨리 확정할 수 있나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9월 금리 인하 그 결정이 아무래도 뭐 지금 90%가 넘는 확률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더 확실한 게 낫겠죠. 스티브 미란이 지금 지명됐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 앉아서 9월 회의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낫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당연하죠. 쿠글러 이사의 지금 한 표를 스티브 미란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 얘기 또 나옵니다. 초호화 리노베이션. 이 도대체 엄청난 비용 초과에 대해서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파월은 물론 그 자료가 5년 전에 건물의 자료까지 합쳐져서 저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했지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과 모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 초호화 리노베이션뿐만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소송 걸려는 이유가 그거죠. 왜 금리 인하를 제때 안 해서 미국인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 반드시. 그래서 소송도 하고 지금 의회에서 국회 위증죄로도 걸어놨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스티브 미란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쿠글러 지사 자리에 대해서 그 대체하는 이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스티브 미란이 이사회 멤버로는 들어가는데 아까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이름 후보로는 안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스티브 미란을 쿠글러 이사회 자리에 넣어서 그 사람을 향후 연준 의장으로 올릴 것인가. 그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또 한 명 연준 의장 후보를 따로 거론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쿠글러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지금 이사 자리에 있고요. 케빈 해시, 케빈 워시는 다 공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은 민간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10명이나 11명에게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넓은 그물을 던지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롬 파월을 트럼프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좀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에 후회를 하고 있죠, 계속. 자,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매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전에 제닛 옐런이 최초의 여성 FRB 의장을 했습니다. 물론 4년으로 단기로 끝났지만. 어쨌든 제닛 옐런이 인터뷰를 받았었고 파월을 임명할 때도 트럼프는 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열린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그다음에 통계국장 얘기가 나오고 있죠. 통계국장 바로 해임해버렸죠. 파월은 해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해임을 못하는 것이고 이 노동통계국장은 마음에 안 드는 수치를 발표하니까 바로 해임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친트럼프 성향. 통계 조작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통계 조작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혹은 그 전에 어떤 그 통계학적인 어떤 부분을 고쳐서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분을 지명했죠. AJ 앤선이라는 지금 박사님인데 자,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월간으로 발표되잖아요. 노동지표가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게 그게 너무 잦다 하면서 월간으로 발표되면 과다 집계나 과소 집계가 될 우려가 있으니 아예 월간 집계 없애버리자. 분기마다 발표해서 1년에 4번만 발표하자고 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놓고도 지금 얘기가 많은데 자, 이러다가는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주간 단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자료가 나와버리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실업자가 청구하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혹시 숨겨가지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요? 너무 주간 변동이 심하니까 사주 평균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혹시 실업자가 너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월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또 해봅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별 걱정을 다 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민간인에서 지명된 후보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가 이거랍니다. 이 지금 통계국장 갈아치운 것도 그렇고 숫자의 정직성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숫자의 정직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숫자가 정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노동통계부에서 발표한 노동통계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이 숫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가짜였다.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사람도 갈아치우고 그 통계 적용 방식, 계산 방식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뭐 AJ 앤서니 박사님이 언론에 나가가지고 자기 의견을 미리 피력해서 월간 통계만 발표하자. 뭐 이런 걸 얘기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의 숫자의 정직성을 따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거고요. 진짜 월간만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월간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경제방송에 이제 노동부 그 통계를 주간마다 발표하는 그 시간이 없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라스카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푸틴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했지만 뭐 스코페스 재무장관이 뭐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나가기 싫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항상 얘기했던 게 유혈 사태가 싫다는 거예요. 매주 젊은이들이 5천 명, 6천 명씩 죽어 나가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징집할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60세 이상 뭐 요즘에 노인도 아닙니다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를 지금 징집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푸틴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얘기를 듣지 않았고 실망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불렀기 때문에 푸틴이 불렀으니까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꺼낸 카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 중국, 브라질 이런 데다가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인도랑 브라질은 지금 서로 편먹어서 브릭스끼리 지금 대항하고 있죠. 자, 어쨌든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긴 싫지만 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또 러트니 상부장관도 그런 비슷한 얘기했죠. 가방 안에 아주 많은 재료가 있다. 트럼프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카드를 행사할 이 의지가 있고 충분한 적의가 있다. 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한테 모든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재를 강화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군사 얘기도 살짝 꺼내긴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이 러시아의 함대가 전 세계 어디 배치했는지 다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할 수도 있다. 그 전에 한 주 전인가요? 핵잠수함 2대를 뭐 러시아 근처로 옮겼다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옵션부터 경제적 옵션까지 모든 걸 일단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타코라는 별명처럼 그렇게 빼지 않고 강력하게 러시아한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번 행정부의 구호가 뭡니까? 마가. 아메리카를 다시 강대하게 만든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이 BLS, 그다음에 페드,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통계국과 이 FRB, 페드 이런 연방준비제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는 의장을 해임할 수 없고요. 노동통계국장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수단, 트럼프가 가진 권한을 모두 이용하여 자기의 입맛을 바꾸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취임 200일을 넘은 이 순간에 이 트럼프의 구호인 마가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단어죠. 오늘의 한 줄 매드평에 넣어서 말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마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마가.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주로 움직일지 지금 바로 저와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 골든돔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방어막이 총 4개 레이어, 그러니까 4개 층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층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성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상에서만 추가로 3개의 방어막이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또 하와이까지 총 11기의 이 미사일 단거리 포대가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위성부터 레이더, 요격, 거기에다가 통신까지 이 전방위적으로 밸류체인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거래에서는 약 5.79%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제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했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관 순매수 1위를 어제 차지했고요. 또 이어서 추가로 관련주 중에서 ARG 넥스원 어제 외인 순매수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최근 방산 섹터 또 이어서 성장률이 좀 아쉽게 나오면서 하나시스템과 같은 종목들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이 저가 매수가 어제 바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는 아직까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애플 관련된 이슈까지 나왔는데요. 애플이 2027년에 탁상형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밤사이에 이 기술주들이 좀 고전하고 있을 때 애플은 약 1.6%가량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이 스마트 스피커나 또는 보안 카메라, 이렇게 스마트 홈을 위한 그런 신제품을 대거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모아줬고요.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이 끄는 게 바로 이 탁상형 로봇입니다. 시리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7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여러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마치 사람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무언가를 제안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애플향 스마트홈 디바이스 관련주들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겠는데요. 이 중에서 어제 디스플레이 섹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LG이노텍은 7.42% 올랐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가 굉장히 큰 대형 호재가 있었습니다. 중국 BOE를 상대로 3D풀이 제기했던 이 기술 탈취 소송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기를 거머쥐게 된 건데요. 덕분에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약 15년 동안 BOE의 수출 자체가 아예 불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LG 디스플레이 강하게 장대 양봉 뽑아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애플 이슈 받고 갈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와 또 이어서 또 광물주들까지 연일 사상 최고치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약간의 그간의 조정은 좀 받았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입니다.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 광물이나 소재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갈륨이나 게르마늄 또는 이런 탄화교소 같은 핵심 광물들, 이것들이 너무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 의존되어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은 우방국이 아니라 중국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핵심 광물 가공을 위해서 최대 5억 달러, 또 히토류 공급망 지원금으로 1억 3,500만 달러, 또 석탄 시설을 포함해서 광산 부산물을 채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총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에 대한 반사수에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있습니다. 유니온 전거래일 약간 밀려났긴 했지만요. 그래도 좋은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LS 에코에너지 최근에 강한 급등이 있었습니다. 약 이틀 전이었죠. 이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고 현지 해적 케이블 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그 이후로 상당히 고점 부담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밤 사이에 나온 이슈 덕분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지 귀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분리 씨가 또 뜨겁게 이 뉴욕 증시를 달궜었죠. 이 팔란티어 회장 이 피터 필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분리 씨 드디어 나스닥에 데뷔를 했는데 IPO 공모가가 기존 $32에서 $37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 거래가 개시되자마자 장중 20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렸다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오늘은 핀테크와 또 가상자산 관련주들 이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또 라운시큐어와 쿠콘까지 오늘 관련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비트코인은 약간 쉬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관련 이런 종목들 특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AI 저작권 스위치는 오프.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까지 만듭니다. 그 결과물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되고 출간되고 심지어 상도 받습니다. 때로는 수익까지 창출하죠. 창작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과정엔 창작자가 없습니다. 저작권도 기준도 책임도 빠져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창작물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AI 창작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기준의 공백. AI가 만든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개입한 창작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명확히 밝혔고 2024년 발효된 EU AI법 또한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강화와 권리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과 해석은 여전히 혼란과 유예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AI 창작물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법적 경계는 공백 상태인 거죠. 두 번째, 경계의 혼란. 프롬프트는 내가 입력했잖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단순한 명령이나 지시는 창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로 유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겹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결과물로 상을 받고 취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불편한 보상만 남습니다. 세 번째, 책임의 실종. AI는 창작자가 아닙니다. 사용자도 저작권을 주장하기 애매하고 플랫폼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요. 누가 만들었다고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 결과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창작물은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정리하자면 저작권의 경계는 흐릿하고 법은 판단을 미루며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저작권 스위치는 오프.
창작의 공백을 누군가는 기회의 이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에도 경제 속 핫한 이슈들을 3분 안에 재밌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내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취임식 또 내일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오늘 밤에 이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대대적인 광복 80주년 행사 전야제도 열리는데 비가 좀 오늘 밤에라도 좀 그치지 그쳤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어제요.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가 탄핵 정부에서 탄생한 정부다 보니까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6월 4일 날 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탄핵 정국에서 이제 정권이 출범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을 5년 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사진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이제 유세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 공약과 또 실제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그로를 끌기 위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현실과 좀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에 최적합한 그러면서도 어그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약을 짜야 되는 거죠. 이 정부의 정책들을 이게 이제 이 작업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처럼 이제 지난 2달 동안 진행을 해왔던 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3+1 진짜 성장 전략, 그다음에 15대 핵심 추진과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신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자, 여러분들 여기서 특징, 공통점 딱 잡히시죠? 성장입니다. 역대 특히 진보 정부에서 성장을 이렇게 강조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성장의 무게를 거의 80% 이상, 7, 80% 이상 두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성장, 그러니까 분배 쪽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이 진짜 성장 전략이라는 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귀에 익은 AI 얘기들 다양하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성장 기반과 관련돼서 어떤 방법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진짜라는 표현, 이 진짜라는 표현이 자주 들어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약간 좀 약해질 수 있는 명분이 그러니까 뭔가 실질이 약하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좋은 포장지를 위한 용도로 이 진짜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의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성장이 진짜로 필요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 진짜 성장이라는 이 구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경제 분야 정도만 좀 더 제가 정리를 하면 진짜 성장 전략의 이제 모토로 AI 고속도로, 차세대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꼽았고요. 벤처 스타트업 육성, R&D 투자 확대. 이제 그게 결국은 밑에 있는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잠재 성장률 지금 1.8% 2%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1.8%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성장도 사실 1%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추경이니 뭐니 해서 아마 1%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는 아마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잠재 성장률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을 하는 수준, 그 잠재 성장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2% 이상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있기만 한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5년은 굉장히 성과가 있는 정부로서 평가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코스피 5천 얘기 또 당연히 나왔고요. 12대 중점 전략 과제 가운데서는 AI 3대 강국 도약,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부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쨌든 시장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코스피 5천 얘기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국정 과제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거 코스피 5천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주요 IB들도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은 이 어떤 코스피 전망치를 좀 끌어내리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전략이 살짝 의심스럽다, 의구심이 생겼다, 이제 이런 거게 되는 거죠. 사실 일본도 2013년부터 시작한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게 불과 최근 2, 3년 사이입니다. 코스피 5천 전략도 이재명 정부 정권 내에서 달성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마중물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기반만 다져놓는다 해도 그 다음 정부에서도 5천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그만큼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거를 이제 이번 정부 내에서 달성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상법 개정안이 그래서 통과가 된 거고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 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면 결국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결국 금융당국입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당국 수장들 자리가 비어 있었죠. 이게 이제 어제 채워졌습니다. 일단 금융위원장에는 왼쪽에 있는 이억원 후보. 아마 얼굴이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1차관까지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좀 낯설죠.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이찬진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언뜻 보면 금융 쪽에 전혀 큰 어떤 뭐 경험이나 이력이나 뭐 물론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됐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파격적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 때 그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이 됐던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이 구조를 짰던 이유는 이 금융감독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거다라는 해석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금감원의 기재부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금융위로 분산해서 옮기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현재 갖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넘기는 이런 식으로 좀 기능 조정이 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된 전략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두 금융수장 아직 뭐 이억원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긴 했습니다.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금융수장들이 해야 될 일은 역시 가장 핵심은 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코스피 5천 달성 그리고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국정기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좀 금융정책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 펼칠 금융정책 핵심은 돈이 부동산에 너무 잠겨 있는 게 금융이나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도 이제 부동산에 잠겨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와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코스피를 5천으로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돈들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R&D 쪽, 그러니까 뭐 벤처,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서 이쪽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R&D 쪽에 대한 예산 투입을 더 늘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들도 더 예산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R&D 투자를. 이런 걸 통해서 벤처도 활성화되고 또 창업도 활성화되고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야들이 결국은 이제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진짜 성장의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5천이 이제 달성이 된 이런 이제 로직을 짜고 어제 국정기획위가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대통령한테 보고라기보다는 이제 모양새가 국민한테 보고하는 형태였던 거죠. 그렇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코스피 5천 관련해서도 지금 너무 이렇게 포기하거나 너무 이제 에이 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사진 보시면 뭐 여러분들 뭐 에이 캐대언이구만 또 이렇게 생각을
그 정도입니다. 이제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 문화적인 콘텐츠에 관심 많은 분들은 뭐 젊거나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요 캐릭터들만 보면 캐대헌영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대헌영가, 즉 K-팝 데몬 헌터스 효과가 이제 국내 다양한 단순히 팝뿐만이 아니라 푸드, 그다음에 한국의 관광 등등등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토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표 나온 김에 잠깐 먼저 보죠. SM 주가, YG 엔터 주가, 이제 엔터사들 주가 올라온 게 최근에 급등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풀무원, 우양 이 두 회사는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세요? 냉동김밥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냉동김밥이 작년에 그래서 우양이 작년에 상당히 급등을 한번 했다가 사실 뭐 제자리에 돌아왔었고요. 올해는 풀무원이 연초 이후에 특히 중국 쪽에서 이 냉동김밥 판매가 아주 급증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K-팝 데몬 헌터스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는 전혀 없는데 국내 엔터사들과 관계도 전혀 없고 이 K-팝, 이 캐대헌에 나오는 내용들이 K-팝, 그다음에 K-푸드, 뭐 김밥 같은,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명소들, 서울이라든가 뭐 지방이죠.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K-컬처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올리는 아주 그런 소위 말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더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결국 이 K-컬처에 대한, 그러니까 K와 앞에 붙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K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참 해볼 만하고요. 이제 단순히 뭐 방산, 조선 측 제조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 콘텐츠 쪽도 상당히 좀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앞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이 문화 콘텐츠 육성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아주 맞물리는 거죠. 하여간 이 K컬처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식시장 측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조민재 앵커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 기술 훔친 중국 기업 15년간 미국에서 퇴출된다. 14년 8개월 동안 미국의 이 BOE에 OLED 수출 못하고요. 광고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고요. 재고 판매도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수가 있겠고 저는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인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의 대중 견제의 또 하나의 일환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걸 결정한 ITC가 정부 소속이니까요. 지금 현재 아이폰용 이 소형 OLED 패널에서 BOE가 차지하는 비중 22.7%인데요. 완성품 형태로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게 하나가 벌어지면 이제 기업들이 BOE의 OLED 패널을 쓰는데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한다 뭐 이런 거 아무리 완성품 형태로 들어가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관세 문제도 해결된 상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효과가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 OLED 업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체들 또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 이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결국은 당장 뭐 크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하게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사실 올랐다라는 것보다 지금 배경이 더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금리 때문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이제 그 나스닥부터 해서 S&P 500, 다우, 러셀 2000까지 이제 다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는데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쨌든 주요 지수들을 신고가를 이끌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는 그 니케이도 신고가를 갔고요. 네. 상해 지수도 2년 이후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은 일단 9월달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뭐 100%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동결의 확률은 사라지고 50pp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25p는 거의 확실시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CPI 발표 이후에 고용 그 지표 같은 경우도 그 발표를 했지만은 시장은 이게 물가도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놓고 지금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50pp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제 150에서 175pp까지 금리를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100pp 인하를 지금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9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한껏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큰 주식들보다도 이태어 있는 그룹들 어저께 이제 그 엔비디아라든가 뭐 마이크론은 하락했지만 AMD 같은 거 올라간 것처럼 이태어 그룹들이 올라가고 나스닥보다도 그 러셀 2000이 2% 올라갔다는 게 되게 중요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중소 종목까지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강세장에 지금 다시 돌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여파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제 CPI까지 예상이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비농업 고용 쇼크 있다 보니까 고용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할 정도는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9월에 FOMC 금리 인하 전망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미 100%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0pp에 대한 가능성도 5.7% 정도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러면 25pp든 50pp든 어쨌든 다 금리 인하니까 그렇죠. 확률은 네. 100%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근데 고용 문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를 못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원래 우려는 그 물가랑 고용이 동시에 그 악화로 인해서 혹시 금리 변화를 좀 주기 어렵지 않나 이런 그런 그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 예상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로 무게로 더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가 다음 달 이제 그 16일에서 17일에 열리는데 지금 마이런 자문위원장이 그 상원 인준을 통과해서 연준 인사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렇게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연준 의장 후보도 뭐 11명까지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유력한 후보는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 케빈 헤세, 그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이 3명인데 케빈 헤세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빈 헤세 같은 경우는 연준의 그 독립성 문제를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인물이라서 이를 제외하고 워시나 월러 같은 경우가 그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더욱더 더 높이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의 그쪽으로 이제 그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더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몰리는 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바이오 종목들도 어제 미증시에서 올랐지만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올랐고 지금은 그 가상화폐, 요즘 이더리움이 지금 신고가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다시 신고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금리 인하 수혜되는 자산 쪽으로 자금이 지금 몰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종목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이오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증시나 국내 증시나 이게 동조화 흐름이 있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바이오 섹터가 그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을 네. 나타났는데 보통은 이제 8월 그 2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제 그 뭐 코스피 5,000이라든가 세제 개편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뭐 대주주 양도세 뭐 100억 이슈부터 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실망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7월달에 이제 그 시장이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8월 들어오면서 조정을 좀 보였는데 마침 이제 8월달에는 그 2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대체로 실적 그 기대가 그 컨센에 미달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었고 네. 바이오 종목들이 어쨌든 그 실적 시즌에는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8월 중순 이후로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고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마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도 어제부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그 매수세가 시작이 좀 됐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저기 펩트로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 쇼스퀴즈가 터지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컨퍼런스 콜에서 에러에 대한 자신감으로 굉장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고가가 나왔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주도 섹터가 나오려고 하면 신고가 종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어제 동시에 큰 종목이 동시에 나왔다는 네. 것들은 8월 중순 이후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묻어서 바이오 섹터가 지금 주도 섹터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테오젠을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AL바이오, 펩트로 뭐 3천 제약들의 이제 여전히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이고 약간 노이즈라면 저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간밤에 그 UBS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어제 저희가 나왔던 뉴스는 알테오젠의 기술 그 로열티가 5%라고 얘기를 했는데 UBS에서는 1%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SC 전환율도 그 머크 대표가 30에서 40%를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 최종적으로 50%까지 얘기를 했는데 UBS에는 17%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그 30%가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서 17%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 시장 참여자들과 회사 측과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이고 로열티를 1%로 잡아놓은 거는 그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다운 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중국 판매에서 공식화가 됐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있어서 이 소식이 이제 전반적인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만 수출이 더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제품 그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낙수 효과가 분명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보는 건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 업황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거보다도 네. 이게 미중 간의 안보 문제와 더 직결되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눈앞에 이게 좀 눈이 멀어서 너무 좀 그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라 싶고요. 좀 황당한 거는 그 엔비디아라든가 AMD의 그 칩을 수출하는 대가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을 요청했다는 네. 것이고 이를 다른 섹터로도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 테스트베드가 생겼으니까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마치 공산당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미국 그 트럼프 정부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H20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에서 성능을 좀 낮춰서 이제 그 중국용으로 수출하게 만든 칩인데 이거보다 그 블랙웰 같은 경우에 그 H100보다 H20보다 성능이 4배가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한 30에서 50% 정도 기능을 축소하면은 뭐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그걸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블랙웰 같은 경우가 그 H20 그러니까 사실 H100이죠. H100보다 성능이 4배 정도 좋고 H20이 H100의 이제 그 출원 능력은 한 70에서 80% 네. 연산 능력은 한 30% 정도 따라가는 건데 그 블랙웰 H100보다 성능이 4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50% 축소해봤자 네. 그러면 H100보다 2배 좋은 칩을 그렇죠. 4배에서 2배로 네. 줄어드는 그 정도로 수출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는 단순히 저 어떤 눈앞에 수익을 놔두고서 너무 안보에 안일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미하원 그 중국 특위 공화당 위원장이 좀 물레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첨단 칩을 상당히 제한을 한 건데 이거를 좀 어이없이 너무 좀 풀어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낙수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보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BOE가 미국 시장 진입에서 이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어제 이제 장중 20% 넘게 올랐잖아요. 네. 자, 요렇게 K 디스플레이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는 없었을 텐데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가격 뭐 협상이라든가 예. 아무래도 그 애플 쪽으로 좀 더 그 점유율이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네. 그 금지 기간은 이례적으로 14년 8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인 진출은 어렵고 다만 이제 제품에 탑재된 것들은 그게 막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뭐 다른 나라 수출되거나 뭐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쨌든 그 애플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BOE 패널을 쓰기에는 좀 부담감을 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ITC에 대한 그 BOE OLED 영업 비밀 침해 외부 판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최종 팩은 11월 달에 예정이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애플과의 관계라든가 예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어떤 일정의 로열티를 주고선 그렇게 이제 협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에는 그 ITC 효력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어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제 소송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 남미 전반적인 형사 소송과 민형사 소송을 강제하면서 또 강제 집행까지 하면서 네. BOE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BOE가 저렇게 당하는 게 발갑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거를 기술을 유출한 주범이 애플이긴 한데 애플의 그런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좀 합의를 좀 유도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의할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수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높이는 전략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합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면은 네.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쪽의 그 밸류체인보다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주가 움직임도 뭐 덕산 네오럭스라든가 그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직접적인 수혜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조선주들이 어제 장 초반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HAD, 한국조선해양 등이 7%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조선주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한국과 베트남의 조선이 협력,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일 수 있을까요? 그거 뭐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걸 크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과 그 베트남의 주요 협력 내용들을 네. 뭐 잠깐 보면은 특히 뭐 HD 현대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개 포함한 그 국내 조선사들이 예. 베트남의 대규모 조선소 뭐 설립 운영하고 또 이제 현지 국영 조선사와 포괄적인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 그 현대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위포,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네. 이거보다는 어쨌든 네.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주요 의제 하나가 그 의제 중에 하나가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그 경제 협력이 의제로 올라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노란법부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네. 이건 사실 조선업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건설이라든가 뭐 자동차부터 해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전반적으로 그렇죠. 철강도 마찬가지로 해서 네. 어떤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게 연관된 회사들이 막 수백 개 업체들이 막 그 엄청 많이 엮여 연결돼 있으니까. 있는데 예, 예. 이게 다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자가 근로 조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네. 거기 때문에 하청 쪽에서 한 군데에서 파업하게 되면 연쇄 파업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한 군데 배 한 척을 건조하는데 한 군데에서 파업을 할 경우에는 그냥 건조 자체가 점점 멈출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그 논리가 거의 완전 무결한 실적과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완전 무결한 논리였는데 약간의 그 성장에 대한 노이즈는 좀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선업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조선업에 대한 노이즈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라 볼 수 있겠고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 정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 하청 업체들이 한 수백 개 정도 되는데 지금 막 출근하지 말라고 막 벌써부터 지금 여파가 있는 상태고 벌써부터 그렇군요. 그 금액으로 한 10조 정도의 좀 그 영향이 있을 거로 좀 예상돼서 이게 이제 저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가 한 번에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나. 거기에 비해서는 좀 과학한 방향성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과학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엔터와 게임 등 기타 업종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시즌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도 대체로 못한 실적 나오면서 세론이 나왔고 네. 게임 같은 경우는 그 NC 소프트를 빼고는 대체로 다 기대 수준에 이하였죠. 기대 이하였는데 엔비디아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세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도 그 6월까지 그 7월 전까지는 대신고가 흐름 나왔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캐대언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라든 모멘텀이 나오면서 또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실적 좋을 거로 보니까 네. 다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까지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관심 가져야 섹터로 이제 그 2차 전지, 엔터, 바이오 그 세 섹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세 개 흐름이 다 괜찮았어요. 네. 이제 엔터도 화요일까지 좋았고 저희회피 엔터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좀 어이없죠. 그래서 뭐 그 증권사 최대 컨센이 500억이었거든요. 영업이 500이었고 그 평균이 420억이었는데 그를 훌쩍 500억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스트릿 컨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루머로 인해서 600억, 700억 얘기 나오는데 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저 정도 만약에 저 가격에 많이 머무른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시간에서는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저 가격보다는 오늘 갭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예, 올해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 3분기, 4분기를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엔터주 좀 이번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니까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매수 기회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 시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주말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의 포지션은 콜 매도, 풋 매도입니다. 양매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두리 양세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지수 안에서 같이 있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너무 튀어갈 경우에는 따라 붙으면 안 되고 너무 빠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면서 하는 형태로 네. 너무 오늘 종목이 튈 경우에는 차익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타결에 대한 그 욕심을 되게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 이게 뭐 협상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 뭐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 다 신고가 흐름인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글로벌 자산이 지금 버블장으로 가는 흐름이 지금 증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의 그 대주 양도세 이슈 요게 좀 확정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된다 경우에는 좀 국내 증시만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와 맞물리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였던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도 잠시 후 마켓나우 일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